테슬라 사이버트럭, 이 차가 처음 공개됐을 때 사람들은 디자인을 두고 갑론을 박을 벌였죠. 장난감 같다, 미래에서 왔다, 너무 못생겼다. 하지만 이 투박한 스테인리스 스틸 덩어리가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을 향해 날아오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동차 한 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난 50년간 한국이 세계 시장을 제패해온 패스트 팔로워 전략, 그 성공 신화의 종말을 알리는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사이버트럭의 저 각진 모서리 하나하나가 우리가 믿어온 모든 생산 방식과 효율의 공식을 어떻게 산산조각 내고 있는지 오늘 그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이버트럭이 단순한 전기 픽업 트럭이 아니라 왜 움직이는 공장이자 제조업의 파괴자로 불리는지, 그 생산 방식의 비밀부터 원가 구조의 혁신까지 완전히 해부해 드릴 겁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엔지니어들이 텍사스 기가팩토리의 위성사진을 확대하며 밤새 무엇을 분석하고 있는지,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임원들이 스테인리스강 원가 보고서를 보며 왜 깊은 한숨을 내쉬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전쟁의 서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길 위를 굴러다니는 저 은색 트럭이 더 이상 신기한 디자인의 차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미래를 뒤흔들 거대한 지각 변동의 진원지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부디 오늘 제 이야기가 불편함을 넘어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절박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자동차 공장은 어떤 모습인가요?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컨베이어 벨트가 뼈대만 앙상한 차체를 싣고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수천 명의 작업자가 줄지어 서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문을 닫고 시트를 넣고 타이어를 끼우죠.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대한 조립 라인의 예술. 지난 100년간 인류가 완성시킨 대량 생산의 상징이자 특히 한국 제조업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갈고 닦은 바로 그 방식입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이걸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그들은 자동차를 만드는 방식을 완전히 새로 발명했습니다. 바로 언박스드 프로세스, 언박스드 프로세스라고 불리는 개념인데요. 쉽게 비유하자면 예전 방식이 긴 김밥 한 줄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만드는 거였다면, 테슬라의 방식은 김, 밥, 단무지, 햄, 계란을 각기 다른 곳에서 동시에 최고 속도로 만든 뒤 마지막에 한 번에 합쳐서 수백 개의 김밥을 완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이버트럭은 차체를 앞, 뒤, 그리고 중앙에 배터리 팩, 이렇게 세 개의 거대한 모듈로 나눠서 동시에 조립합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차가 수백 미터를 이동하며 완성되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각각의 완성된 덩어리를 마지막에 클릭하고 합쳐버리는 거죠. 그게 뭐 대단한 차이냐, 그냥 순서만 바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이 문제의 본질을 놓게 되는 가장 위험한 착각이에요. 이건 단순한 효율 개선이 아닙니다. 이건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공간 혁명이거든요. 기존 방식으로는 공장 부지 100이 필요했다면 언박스드 프로세스는 60의 공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인이 사라지니 동선이 극단적으로 짧아지고 로봇의 작업 방향이 겹치지 않아 생산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2025년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한 현대차 그룹의 생산기술 담당 임원이 비공식적으로 방문한 뒤 남겼다는 말은 유명하죠. 우리는 지난 50년간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1초를 줄이기 위해 싸워왔다. 그런데 저들은 컨베이어 벨트 자체를 지워버렸다. 이건 싸움의 무대가 다른 거다. 우리는 활을 쏘고 있는데 저들은 기관총을 들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이 이 방식을 따라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건 단순히 새로운 기계를 몇 대 들여놓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수조 원을 투자해 최적화해놓은 울산과 화성의 공장 라인을 전부 폐기해야 하고 수만 개의 부품을 순서대로 공급하던 협력업체 생태계를 통째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평생을 컨베이어 벨트의 효율만 고민해온 엔지니어들의 머릿속 자체를 포맷해야 하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차라리 문화와 철학의 영역입니다. 이미 거대한 성공에 취해버린 공룡에게 자신의 뼈와 살을 스스로 바꾸라는 것과 같은 고통이죠. 하지만 진짜 두려운 건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생산 방식의 혁신은 사실 사이버트럭이 던지는 두 번째 충격을 위한 밑밥에 불과하거든요. 바로 소재의 혁명, 번쩍이는 저 스테인리스 스틸 외골격에 숨겨진 원가 파괴의 비밀이야말로 한국의 철강 산업과 부품 생태계 전체를 고사시킬 수도 있는 훨씬 더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는 테슬라가 컨베이어 벨트라는 100년 묵은 공식을 지워버렸다고 이야기했죠. 공장을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는 언박스드 프로세스는 분명 충격적인 혁신입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 진짜 지진을 일으키기 위한 전진패에 불과했어요. 본질은 바로 사이버트럭의 몸체를 이루고 있는 저 번쩍이는 금속, 스테인리스 스틸 그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그거 그냥 주방 싱크대나 냄비 만드는 거 아니야? 무겁고 비싸기만 하고. 네, 정확히 보셨어요. 바로 그 상식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이 지난 수십 년간 이 소재를 외면해 왔습니다. 자동차의 외판은 가볍고 가공하기 쉽고 무엇보다 페인트 칠이 잘 먹어야 한다는 것이 불문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이 모든 상식을 비웃으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동차에 꼭 페인트를 칠해야만 하지? 이 질문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 철강 및 자동차 산업의 심장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내고 있는지 그 피비린내 나는 원가 전쟁의 현실을 들여다보죠. 자동차 공장에서 가장 돈 많이 들고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며 가장 많은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도장 공장, 페인트 공장입니다. 하나의 차체가 완벽한 색의 옷을 입기까지는 보통 300개가 넘는 공정을 거쳐요. 전기 수조에 담가 부식을 막는 전착 도장, 색이 잘 입혀지게 바탕을 까는 중도 도장, 그리고 우리가 보는 실제 색을 입히는 상도 도장, 마지막으로 광택을 내는 클리어 코트까지.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라인의 길이는 수 킬로미터에 달하고 이걸 짓는 데만 수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페인트를 말리는 거대한 건조로에서는 엄청난 양의 탄소가 배출되죠. 그런데 사이버트럭은 이 모든 걸 그냥 삭제해버렸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을 쓰면 녹이 슬지 않으니 복잡한 부식 방지 공정이 필요 없어요. 소재 자체가 은색으로 빛나니 페인트를 칠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테슬라는 도장 공장이라는 거대한 비용과 공간과 시간의 블랙홀을 통째로 증발시켜버린 거예요. 언박스드 프로세스로 공장 부지를 40% 줄였다면 도장 공장을 없앰으로써 거기서 또 30%를 추가로 줄여버린 셈입니다. 포항제철소의 한 임원이 2025년 말 사이버트럭의 원가 구조 분석 보고서를 받아들고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우리는 1톤의 자동차 강판 가격을 10원, 20원 깎으려고 피말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저들은 수천억짜리 공장 하나를 그냥 날려버렸다. 우리는 강판을 더 싸게 팔 방법을 고민하는데 저들은 강판을 팔 필요가 없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 이건 원가 경쟁이 아니라 그냥 게임의 룰을 바꾸는 자들의 학살이다. 물론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스테인리스 스틸 자체가 비싸지 않나? 그리고 저렇게 각지게 만든 건 가공이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야? 결국 조삼모사 아닌가?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에 테슬라의 더 무서운 두 번째 칼이 숨어 있어요. 첫째, 그들은 그냥 스테인리스 스틸을 쓰는 게 아닙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 우주선에 쓰려고 자체 개발한 초고경도 스테인리스 강, 일명 HFS 하드 스테인레스 스틸이라는 신소재를 사용합니다. 일반 스테인리스보다 훨씬 단단해서 웬만한 충격에는 흠집도 잘 안 나죠. 이건 안전성과 직결됩니다. 둘째, 가공이 어렵다는 단점을 역으로 디자인의 핵심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일반 자동차처럼 부드러운 곡면을 만들려면 거대한 프레스 기계로 여러 번 찍어내야 하는데 이 단단한 강철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종이접기처럼 접어버리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이 단순한 직선 디자인 덕분에 비싼 금형 장비 없이도 차체를 만들 수 있게 됐고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원가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겁니다. 생산 방식의 혁신과 소재의 혁신이 만나서 기존 자동차 산업의 원가 계산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시너지를 일으킨 거죠. 컨베이어 벨트와 도장 공장이 사라진 텅 빈 공장에서 레고 블록처럼 조립된 스테인리스 스틸 차체가 굴러나오는 모습. 이건 단순히 새로운 차가 아니라 지난 50년간 한국 제조업을 지탱해온 성공 방정식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바퀴 달린 스테인리스 스틸 컴퓨터가 도로 위를 돌아다니며 데이터를 빨아들이기 시작할 때 진짜 파괴는 시작되거든요. 하드웨어의 혁신을 넘어 이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소프트웨어의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의 최전선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이제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퀴 달린 스테인리스 스틸 컴퓨터. 우리는 방금 전 이 컴퓨터의 하드웨어가 얼마나 혁신적인지 목격했습니다. 도장 공장을 날려버리고 컨베이어 벨트를 지워버리며 원가의 문법을 파괴하는 그 과정을 말이죠. 하지만 이건 서막에 불과해요. 진짜 공포는 이 단단한 금속 덩어리가 도로 위를 굴러다니며 데이터를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소프트웨어. 이 단어 하나가 지금 기존 자동차 산업의 100년 된 성체를 어떻게 먼지처럼 허물어뜨리고 있는지 그 전장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죠. 당신이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에도 분명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블루투스로 음악을 듣죠. 하지만 이건 비유하자면 20년 전 쓰던 폴더폰에 가깝습니다. 전화 받고 문자 보내는 핵심 기능 외에 다른 기능들은 그냥 제조사가 넣어준 부가 기능일 뿐이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요? 1년에 한 번 서비스 센터에 직접 찾아가야 겨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뇌와 신경계가 따로 놀고 심지어 팔다리마저 제각각 다른 회사가 만든 부품으로 조립된 상태니까요. 하지만 사이버트럭은 아니 모든 테슬라 차량은 태생부터 다릅니다. 이들은 자동차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운영체제 OS를 가진 스마트폰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의 가장 중요한 앱은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전 세계에 깔린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에요. 도로 위를 24시간 돌아다니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테슬라의 중앙 서버로 전송하는 거대한 감각 신경망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리죠. 2026년 1월 현재 테슬라가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을 위해 확보한 누적 주행 거리는 이미 160억 킬로미터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지구나 태양 사이를 50번 이상 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경쟁사들이 실험실 안에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돌리고 있을 때 테슬라의 인공지능 도조는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돌발 상황, 예를 들어 서울 강변북로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오토바이나 폭설이 내린 강원도 산골도로의 미끄러운 코너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지 몰라요. 요즘 나오는 국산차도 카메라는 다 달려있지 않나? 그 데이터 모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마치 동네 조기축구의 선수들에게 각자 캠코더를 나눠주고 그걸 편집해서 월드컵 우승팀의 전술을 분석하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통일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위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질과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모든 차량에 다시 배포하는 피드백 루프에 있습니다. 2025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벌어진 작은 사건이 이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미국 시애틀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을 때 갑자기 눈에 덮여 보이지 않는 차선 때문에 수많은 차량의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 먹통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단 한 종류의 차들만은 유령처럼 차선을 읽으며 안정적으로 주행했습니다. 바로 테슬라였죠. 당시 시애틀 지역을 주행하던 테슬라 차량들이 카메라만으로 눈 덮인 도로의 경계를 인식하는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전송했고, 도조는 이 데이터를 몇 시간 만에 학습해서 개선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버전을 북미 전역의 모든 테슬라 차량에 무선으로 뿌려버린 겁니다. 다른 제조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을 소집하고 회의를 시작했을 때 테슬라는 이미 전쟁을 끝내버린 뒤였어요. 이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 즉 SDV, Software Defined Vehicle 시대의 본질입니다. 자동차의 가치가 더 이상 마력이나 제로백 같은 하드웨어 성능으로 결정되지 않는 세상. 대신 얼마나 똑똑한 소프트웨어를 가졌는지,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가 스스로 얼마나 빠르게 학습하고 진화하는지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세상이죠. 사이버트럭의 스테인리스 스틸 몸체는 바로 이 위대한 진화를 위한 가장 완벽하고 단단한 숙주인 셈입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없앤 생산 혁신, 도장 공장을 없앤 소재 혁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소프트웨어 혁신.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건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닌 에너지, 보험, 물류, 인공지능을 모두 아우르는 거대한 플랫폼 기업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지각 변동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돈과 일자리는 과연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이제 그 마지막 생존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자동차, 에너지, 보험, 물류, 인공지능, 이 단어들이 한 문장에 있는 것이 어색하게 들리시나요? 이것이 바로 기존 산업계가 테슬라라는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이버 트럭을 못생긴 픽업 트럭으로 봤지만 사실 이것은 인류의 핵심 산업들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대한 플랫폼에 바퀴 달린 시작점이었습니다. 먼저 보험 산업의 종말부터 이야기해보죠. 당신은 매년 자동차 보험료를 어떻게 내고 계신가요? 당신의 나이, 성별, 사고 이력 같은 몇 가지 거친 데이터로 당신의 1년치 위험을 예측해서 매긴 돈일 겁니다. 하지만 테슬라 보험은 예측을 하지 않아요. 그냥 기록할 뿐입니다.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차량이 보내오는 실시간 데이터, 즉 당신이 언제 급가속을 했고 어디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으며 얼마나 자주 부주의하게 차선을 바꿨는지 초 단위로 분석합니다. 이건 더 이상 확률의 게임이 아니에요. 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산이죠. 2025년 텍사스에서 시작된 이 데이터 기반 보험은 기존 보험사들의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고객을 뺏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수십 년간 쌓아온 리스크 산정 모델 자체가 쓰레기통에 들어간 겁니다. 에너지 산업은 어떻습니까? 2025년 캘리포니아 대정전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폭염으로 전력망이 붕괴 직전에 몰렸을 때 수만 대의 테슬라 차량과 가정용 파워월이 스스로 전력을 역송전하며 도시를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시민 영웅의 활약이라고 불렀지만 그 본질은 거대한 민간 발전소, 즉 가상 발전소의 등장이었습니다. 더 이상 중앙 발전소에서 각 가정으로 전기를 보내는 시대가 아니에요. 수백만 개의 작은 에너지 허브들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서로 전기를 사고 파는 시대, 그리고 그 네트워크의 운영체제를 장악한 기업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사이버트럭 한 대는 단순한 트럭이 아니라 바퀴 달린 거대 배터리이자 당신 집의 비상발전기이며 동시에 전력망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하나의 노드가 된 겁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변화는 바로 물류에서 시작됐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는 네바다와 애리조나를 잇는 고속도로에서 기이한 풍경을 목격합니다. 운전석이 텅 빈 사이버 트럭 수십 대가 열을 맞춰 고요히 밤의 사막을 가로지르는 모습 말이죠. 잠들지 않는 트럭, 쉬지 않는 트럭, 인간 운전사가 법적으로 하루 8시간 운전할 때 이 검은 함대는 24시간 화물을 실어 나릅니다. 인건비는 제로가 되고 물류 비용은 파괴적인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검은 유령 함대의 등장은 단순히 트럭 운전사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미국의 혈관과도 같은 물류 네트워크 전체의 소유권이 한 기업의 손아귀로 넘어가는 신호탄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단 하나의 단어는 데이터입니다. 보험사는 리스크 데이터를, 에너지 회사는 전력망 데이터를, 물류 회사는 운송 데이터를 독점하며 부를 쌓아왔죠. 하지만 테슬라는 이 모든 데이터를 도로 위에서 쓸어 담아 하나의 용광로, 도조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녹여낸 결과물로 기존 산업의 성벽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폐허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2027년 디트로이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한때 세계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었던 포드 리버 루지 공장의 거대한 굴뚝은 더 이상 연기를 뿜지 않았고 그 주변을 채웠던 수만 명의 노동자들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컨베이어 벨트가 멈춘 채 먼지가 쌓여가는 정막만이 남았죠.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패배나 산업의 쇠퇴가 아니었습니다. 하드웨어가 지배하던 20세기 산업 자본주의 시대의 공식적인 장례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파괴의 현장에서 하나의 명확한 유전자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치는 더 이상 원자에 있지 않고 비트에 있다는 냉혹한 진리입니다. 자동차라는 쇠붙이의 가치는 0으로 수렴하고 그 쇠붙이가 실어 나르는 데이터와 그것을 해석하는 인공지능의 가치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 이것이 테슬라가 남긴 혹은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강요한 첫 번째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는 이제 혈관을 타고 모든 산업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입는 옷, 당신이 사는 집, 당신이 먹는 음식까지도 말이죠. 사물이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 데이터가 사물의 가치를 정의하는 시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과거의 성공 공식에 갇힌 기업과 개인은 예외 없이 도태되었습니다. 마치 한때 지구를 지배했지만 운석 충돌이라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져간 공룡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이버 트럭이라는 금속 덩어리에서 시작해 디트로이트의 폐허까지 이 긴 여정을 함께한 이유는 단지 흥미로운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듣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통장 잔고, 당신의 직업, 그리고 당신 자녀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직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기존의 부와 권력이 새로운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거대한 엑소더스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역사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먼지 쌓인 컨베이어 벨트 위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움직이는 검은 함대에 올라탈 것인가? 폐허가 된 공장의 녹슨 철골은 과거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 당신이 내려야 할 선택의 결과를 비추는 차가운 거울일 뿐입니다.